호랑이, 늑대, 상어 같은 무서운 포식자들이 전부 사라진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포식자가 사라진 곳에서는 숲이 통째로 사라지고 동물들이 서로를 밀어내며 굶어 죽고 한때 푸르렀던 땅이 황무지로 변해버리거든요.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과학자들이 우연히 발견한 자연의 대규모 실험이 이 모든 걸 증명했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포식자 없는 세상이 왜 유토피아가 아닌 생태계 지옥이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발전을 위해 카로니 강에 거대한 수력 발전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댐이 바로 구리댐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강물이 서서히 차올랐고 1986년쯤에는 원래 숲이었던 지역이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거대한 인공 호수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물이 차오르면서 원래 연결되어 있던 숲의 높은 지대들이 하나둘씩 섬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크기도 제각각이었는데 어떤 섬은 수십 헥타르에 달했고 어떤 섬은 축구장보다 작았습니다. 각각의 섬에는 원래 그 숲에 살던 동식물들이 고립되어 남게 되었는데 마치 거대한 자연이 스스로 실험실을 만들어낸 것 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섬이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딱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거든요. 제규어나 퓨마, 하피 독수리 같은 최상위 포식자들은 넓은 영역이 필요한데 작은 섬에서는 충분한 먹이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둘씩 죽거나 헤엄쳐서 더 큰 땅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결국 작은 섬들에서는 포식자가 완전히 사라졌고 큰 섬들에서는 포식자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상황을 보고 엄청난 기회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포식자의 존재 여부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은 거의 동일한 수십 개의 섬이 동시에 만들어진 건데 이건 인위적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완벽한 대조 실험이었거든요. 포식자가 생태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수십 년간 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였는데 드디어 현실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과학자들은 즉시 연구에 착수했고 주기적으로 섬들을 방문하며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댐이 완공되고 약 8년이 지난 시점에 과학자들이 섬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했을 때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포식자가 없는 작은 섬에서 짖는 원숭이 개체수가 포식자가 있는 큰 섬보다 무려 50배나 많았거든요. 원숭이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쥐나 다람쥐 같은 설치류는 탈주님 배나 밀집해 있었고 가장 놀라운 건 입군개미였는데 특히 가장 작은 섬에서는 정상적인 밀도의 100배에 달하는 개미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생명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낙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식 동물들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먹이 고갈이었습니다. 원숭이들은 평소 먹던 과일과 나뭇잎을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고 설치류들은 씨앗과 견과류를 땅에 떨어지기 무섭게 주워 먹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먹을 게 부족해지자 동물들은 평소에는 절대 입에 대지 않던 것들까지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무의 껍질을 벗겨먹고 독성이 있어서 피하던 식물까지 뜯어먹고 심지어 새로 돋아나는 싹이라는 싹은 전부 먹어치웠습니다. 입군개미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 개미들은 원래 나뭇잎을 잘라서 집으로 가져가 곰팡이를 키우는 농사를 짓는데 개체수가 폭발하면서 숲바닥에 떨어진 낙엽과 식물 잔해를 눈 깜짝할 사이에 전부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낙엽이 썩으면서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새로운 식물이 자랄 수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토양은 점점 척박해졌고 식물들은 뿌리를 내릴 영양분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포식자가 사라진 섬들에서는 어린 나무 개체수가 포식자가 있는 섬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2000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자연 실험이 시작된 지 겨우 16년밖에 안 된 시점에 포식자 없는 섬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식물종의 4분의 3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숲이었던 곳이 숲이 아니게 된 겁니다. 한 과학자는 이 섬들 중 하나를 직접 방문하고 나서 이렇게 묘사했거든요. 나무가 거의 없고 뚫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덩굴에 뒤덮인 섬이라고요. 울창한 열대우림이 불과 10여 년 만에 폐허로 변해버린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생태계 붕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단순히 식물 몇 종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포식자 하나가 사라지면서 먹이사슬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포식자가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초식동물이 식물을 먹고 식물이 토양에서 자라는 이 단순해 보이는 순환고리가 한 군데만 끊어져도 전체 시스템이 붕괴한다는 걸 구리호수의 섬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런 일이 베네수엘라에서만 벌어진 건 아닙니다.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1920년대에 늑대가 완전히 사라지자 엘크 사슴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 사슴들이 어린 나무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면서 강가의 숲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나무가 없어지니까 강둑이 침식되기 시작했고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늑대를 다시 들여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사슴들이 늑대를 피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게 되면서 식물들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강가에 나무가 돌아오면서 비버가 돌아왔고, 비버가 댐을 만들면서 물고기가 돌아왔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다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관찰됩니다. 알래스카 해안에서 해달이 모피 사냥으로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르자 성게 개체수가 폭발했고, 이 성게들이 거대한 다시마 숲 전체를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다시마 숲은 수백 종의 물고기와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인데, 이게 사라지면서 해당 지역의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해달이 돌아온 지역에서는 성게 수가 줄어들면서 다시마 숲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다른 해양 생물들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건 상어입니다.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는 남획과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상어가 사라진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미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상어가 줄어든 해역에서는 바다거북이나 가오리 같은 초식성 또는 잡식성 동물들이 통제 없이 불어나면서 해초밭과 다시마 숲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해초밭은 수많은 어린 물고기들의 산란장이자 보육장인데, 이게 사라지면 어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옵니다. 다행히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상어에게 피해를 주는 특정 어업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상어 개체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냈거든요. 실제로 보호 조치가 시행된 일부 해역에서는 상어가 돌아오면서 해양 생태계가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행동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결국 포식자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제거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수호자라는 겁니다. 이들이 사라지면 초식동물이 폭발하고 식물이 사라지고 토양이 황폐해지고 결국 그 생태계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포식자 없는 세상은 평화로운 낙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 구리호수의 섬들이 그 진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